소화생리 중에 이제 위에서의 소화죠. 위는요, 이제 가로막 바로 밑에 이제 배 안쪽에, 배 안에 왼쪽에 있는 큰 주머니 모양이죠. 식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들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샘창자랑 연결되는 부분을 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이제 얕은 구비를 작은 구비라고 하고요. 소만이죠, 소만. 그리고 왼쪽에 깊고 팽출된 구비를요, 큰 구비, 대만이라고 합니다. 들문에서요, 이제 좌상방으로 팽대되어 있는 곳이 펀더스라고 해서 위 바닥입니다. 그리고 들문부랑 날문부 사이에 이제 몸통 바디가 있죠. 윗몸통에서 날문부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패 각절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위궤양이 또 잘 생긴다고 하죠. 이제 위샘에서요, 위액을 분비하죠. 위액은 이제 강한 염산하고 소화 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또 세균을 없애버리죠. 이제 위액이 위 자체는 녹이지 못하도록 이제 위벽이 엄청 튼튼하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도 녹이고 엄청 강한 염산인데 위벽이 안 녹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위벽이 엄청 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계속 위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궤양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방어 체계가 깨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궤양도 생기고 암 같은 것도 또 생기게 되겠죠. 위궤양이요. 이제 잘 생기는 게 유전이랑 항고혈압제랑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위궤양이 발생되는데 위의 위치가요, 80%가 한 정중선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명치 부분 보이죠? 명치 부분에서요, 왼쪽 갈비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요. 또 위하수증 있잖아요. 위하수증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반까지 내려가 있는 위가 어퍼지아이라고 해서 이제 위장 조형 촬영을 하면 위가 골반까지 내려와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위액 분비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섭취한 음식물을 이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소화시키는 이제 소화 효소의 분비가 있겠죠. 위벽이 이제 다른 소화관하고 똑같이 점막이나 점막 밑층, 근육층, 장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점막에는요, 이제 세로 주름이 있고요. 점막 고유판에는요, 한 3,500만 개의 위샘에서요, 한 1,500ml에서 2,500ml의 위액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분비샘의 기능이요, 섭취한 음식물을 이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이제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의 분비 기능하고, 점액을 분비해서 자극성 물질에 대해서요, 위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위샘의 부위별 구분이 있거든요.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들문샘입니다. 들문샘. 부위가 이제 들문부고요. 벽세포랑 점액세포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위 바닥샘입니다.
위바닥샘은 부위가요, 위저부랑 위체부로 고유위샘이라고 합니다. 고유위샘이라고도 하죠. 위바닥샘을 고유위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으뜸세포, 그러니까 주세포죠. 그리고 벽세포, 그리고 점액목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바닥샘이. 그리고 날문샘입니다. 부위가 이제 날문부겠죠. 날문부. 들문샘하고 같이 이제 점액세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트린은 분비하고요. G셀이 이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G셀에서는 가스트린을 분비한다고 하죠. 날문부가요, 벽근육이 이제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날문부가. 보시면 위샘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죠. 그 점액세포랑 목세포에서는요, 점액을 분비하죠.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으뜸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이랑 레닌이랑 리파아제를 분비해서 벽세포에서 이제 염산을 분비하죠. 위액의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액의 성분은요, 염산이 있겠죠. 염산. 위액의 성분 중에 이제 염산입니다. 점액 성분도 있고 내인성 인자들도 있겠죠. 위 바닥샘에서 이제 분비되는 염산이죠. 염산이 위 바닥샘에서 분비되는데, 위액 중에서 한 0.4에서 0.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산성을 나타내죠. 염산의 이제 분비 촉진이요, 가스트린이란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제 염산의 기능을 한번 보면요, 이제 염산의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산의 작용은 펩시노겐을 이제 활성화시키죠. 이제 으뜸세포에서 펩신을 분비합니다. 이 펩신이라는 효소의 그 전 단계가 펩시노겐인데, 이걸 활성화시켜서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산성 환경을 유지해주죠. 펩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성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에 있는 이제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죽이는 작용하고 세균의 번식을 또 방지하는 작용을 하죠. 이제 외부로부터 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세균이랑 샘창자로 넘어가는 일이 세균이요, 샘창자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염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뭐 폭음을 한다거나 폭식을 해서 위산이 이제 희석이 돼, 그러니까 염산이 희석되면 그때 이제 세균이 샘창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죠. 장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닌의 활성화를 또 시켜줍니다. 이제 으뜸세포에서요, 불활성 물질인 이제 프로레닌이 레닌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단백질은 이제 카세인하고 펩신의 이렇게 응결시켜가지고요, 펩신의 작용을 이제 쉽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의
활성화를 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위 내용물에 이제 발효를 억제하죠. 그리고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겠죠. 염산이 감소하게 되면요. 유기산이 이제 생산되기도 합니다. 내인성 인자를 이제 한번 보면요. 이제 바이타민 B12가요. 돌창자에서 이제 쉽게 흡수되기 위해서요. 위장에서 분비한 내인성 인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면요. 악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이제 왜 악성 빈혈이 일어나냐면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되어서 빈혈을 일으키는 거죠. 점액 성분은요. 낡은샘의 이제 점액 경세포에서 분비되고요. 위 점막면에 이제 표면을 덮어서요. 위액에 의해서 위벽 자체의 성분이 분해되는 것을 점액 성분이 방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액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액 분비는요, 이제 신경성하고 체액성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위액 분비 기전이요, 미주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요, 말단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위점막에서 위점막이 이제 지세포에서 지셀에서 가스트린이 분비돼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미주신경이 이제 흥분하면요, 위액 중에 펩신이요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액이 식사 후에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한 500에서 700ml가 분비가 되고요. 하루에 이제 평균 2000ml나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액은요, 무색이고요. 투명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펩신의 활성화에 맞는 pH로 한 1.5에서 2.0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띈다고 합니다. pH가요, 한 1.0에 되면 위산의 분비가 이제 차단된다고 합니다. 위액 분비 촉진입니다. 위액 분비 촉진은요, 자극의 위치에 따라서 뇌상, 위상, 장상 이렇게 세 가지 상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뇌상을 한번 먼저 보면 이제 음식물이 먹기 전에 우리가 보면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신경 지배에 의해서 아까 침이 분비되고 된다고 했죠. 근데 위액도 마찬가지로 위액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액을 분비시키는 거는 미주신경이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상이라고 합니다. 위액이요. 이제 뇌상에서 이제 조건반사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 위액은 펩신하고 이제 점액소가 많고요. 분비량도 500ml로 이제 많고 1시간에 이제 500ml나 분비가 되고요. 이거를 식욕액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상이죠. 음식물이 이제 위에 도착하면서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에요. 계속적으로 또 위액이 분비되는 상태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뇌에서 먼저 음식물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액이 또 나오고 또 직접 먹었을 때도 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상이죠. 장상은 위에 이제 내용물이 위액하고 위 운동하고 위 운동에 의해서요. 샘창자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장벽에 있는 장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요. 가스트롤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요. 순환계를 거쳐서 위액하고요. 이자액의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장상이라고 합니다. 분비량이 이제 1시간에 한 50ml쯤으로 이제 뇌상하고 장상에 비해서 훨씬 적죠. 위장의 운동입니다. 위장의 운동. 위벽의 긴장, 위장의 운동은요, 위벽에 긴장을 하고요. 위에 이제 꿈틀 운동으로 위장의 운동을 하게 되고요. 공복 시 이제 수축하게 되죠. 자, 위벽의 긴장은요, 음식물이 이제 위 안에 들어오면요, 위벽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25에서 30cm 정도 모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벽이 기계적으로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긴장성을 띱니다. 음식물 덩어리를 이제 압박하게 됐죠. 그래서 어, 위 이렇게 압박하는 거를 위연동이라고 하고 벽긴장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높아지면요. 긴장이 높을 때는 위의 운동이 이제 이완이 되고요. 긴장도가 낮을 때는 수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요. 쇳불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위가. 그래서 긴장이 낮아지면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위무력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위 몸통이랑 바닥부 긴장은요. 미주신경에 또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꿈틀 운동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인 부분 있죠. 모임페인, 모페인, 그러니까 각절은이라고 합니다. 모페인 경계로 이제 수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페임에서 수축고리가 이제 발생되고요. 그래서 날문방에서 날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거를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모페임에서 수축고리의 발생으로 인해서 날문방에서 날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식물이 섞이는 게요, 이 꿈틀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위에 꿈틀 운동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위에서 이제 꿈틀 운동에 의해서요, 음식물이 들문부에서 날문부로, 이제 날문부에서 샘창자 쪽으로 이제 이동시키겠죠. 그 날문부에서는요, 조인근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이제 샘창자로 밀려나가지 못하고요, 역류하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되풀이하면서요, 음식물이 유액하고 혼합돼서요, 그 내용물이 미즙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복 수축에 대해서 볼 건데, 공복 수축은요, 위 운동이요, 공복 시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은 뒤에, 아니, 음식물을 먹은 뒤에 3시간이나 4시간이 지나서 위 내용물이 없는데도 계속 수축을 하는 것을 공복 수축이라고 합니다. 공복 수축을 기하 수축이라고도 하죠. 한 30초 간격으로 일어나고요. 공복 수축이 꿈틀 운동파인데요. 이게 30초 간격으로 일어나고 심하면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강축 현상도 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제일 참기가 어려운 때가요. 한 3, 4일 정도 될 때라고 합니다. 이제 공복 고통이 기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공복 고통이요, 단식했을 때 3, 4일 경에 가장 절정에 달했다가 또 점차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위 내용물의 배출은요, 위에 꿈틀 운동으로 이제 내용물이 아까 미집이 어느 정도 미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물이. 그래서 그 미집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요, 꿈틀 운동파의 이제 날문방, 조인근, 그리고 이제 샘창자로 서서히 날문 조인근을 거쳐가지고요, 샘창자로 이제 밀려가는 현상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5에서 한 15ml 정도 미집이 샘창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한 10분 부분부터 미집의 상태에 따라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80%가 위에서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3, 4시간이 모두 샘창자로 가려면 한 3,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식후에 이제 한 3, 4시간 정도 돼야 위가 이제 비워지겠죠. 물하고 액체가 통과 속도가요, 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요, 당질이 가장 빠르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 2배 정도 느리고요. 또 지방은 위의 운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장 느린 게 지방입니다. 배출, 이제 위 내용물이 배출에 이제 요인이 있잖아요. 배출되는 요인이.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의 이제 미집 상태에 따라서 또 배출이 다르겠죠. 그리고 미즙을 받아들이는 샘창자의 상태에 따라서 위 내용물의 배출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체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됩니다. 음식물의 미집 상태가 유동성이 이제 클수록 내용물을 쉽게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액체나 액체 같은 것을 잘 배출시킨다고 했잖아요. 물이나 액체. 샘창자에 이제 미즙이 가득 차게 되면요, 위액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리고 지방 소화산물이 이제 초과되면 위장 운동을 또 억제시키겠죠. 그리고 산성 음식물의 경우에도 위액 분비를 이제 억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 내용물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또 위 내용물이 소화가 잘 되고 또 배출이 촉진되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그래서 먹으면 배출도 또 잘 된다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기분 좋으면 0칼로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거 위에 내용물의 배출에도 또 영향이 있죠. 개체의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요, 기분 좋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의 조절을 보겠는데요. 위장 운동 조절은요, 신경성 조절하고 체액성 조절이 있습니다. 신경성 조절에는요,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 긴장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제 위가 긴장하겠죠. 그리고 미주신경을 절단하면 또 장애가 되겠죠. 위 배출이 잘 안 되겠죠. 운동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촉진이 되고 절단하면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체액성 조절이 있습니다. 체액성 조절에는 샘창자 점막의 지방과 이제 단백질의 분해 산물이랑 산성이 이제 위 내용물이 접촉하면요, 샘창자 점막에서요, 엔테로가스트론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를 이제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장 운동하고 위액 분비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트린은요, 위 날문방에서요,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위 배출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위랑 샘창자의 단면이죠. 작은 그물망, 소망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망이 있죠, 바깥에. 식도랑 이제 식도에서 내려와서 분문을 통해서 위죠. 바디를 지나서 12지장, 샘창자로 가죠. 12지장. 그래서 소장으로 가겠죠. 위 벽의 구성입니다. 이제 구토죠. 구토, 보미팅. 소화관 가운데 이제 위랑 샘창자가요. 너무 많이 팽창되고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위 내용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그거를 이제 구토라고 합니다. 구역질을 느껴서 이제 구토를 하게 되죠. 구토구는 이제 위랑 샘창자랑요, 가루막 그리고 배근육의 협동적인 반사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구토 반사가 일어나기 전에요, 이제 전에 다량의 침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불쾌감도 느끼고요. 또 호흡이 깊어지고 또 좀 춥게 되죠. 그리고 동공도 확대되고 심장 박동도 빠르게 일어나고 얼굴도 또 창백해지죠.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완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는 게 구토 중추 부분에서 화학 수용기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혈액 중에 이상물질이 감지됐을 때 흥분을 구토 중추에 이제 전달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이렇게 젖이나 이제 우유를 많이 먹으면요, 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신생아의 위가 아직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문 조임근 같은 게 미숙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토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기들 보셨을지 몰라도 구토를 자주 하죠. 구토의 요인으로는요, 중추성 구토가 있고요, 반사성 구토가 있고, 정신성 구토가 있습니다. 중추성 구토는 직접 자극이죠. 이제 뇌압이 상승하거나, 이제, 뇌의 이제 뇌출혈이나 혈행에 혈액이 이제 이동할 때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나 충혈, 뇌출혈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구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뇨독증, 담독증, 당뇨병, 혼수, 임신 중독일 때도 구토가 일어나고요. 반사성 구토는요, 중추의 이제 반사적 흥분으로 일어나는 거죠. 간접 자극이죠. 이제 소화관에 이제 관여하는 신경성 자극이죠. 그리고 정신성 구토가 있는데, 정신성 구토는 대뇌 겉질에 이제 신경성 구토 자극이라 척수 자극 때문에 구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한 몇 분 이내에
구토, 수분 이내의 구토가요,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나 공포, 우울증이나 그리고 우울증 등이 이제 구토를 일으키는 거죠. 오심이랑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하거나 이제 긴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이 닦을 때 구역질 나는 거, 그리고 오심을 느끼는 것도 정신적인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작은 창자에서 소화를 한번 보겠는데요. 작은 창자는요, 낡은 부랑요, 큰 창자 사이에 이제 길이가 한 6에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랑 흡수가 여기서 거의 이루어지고요. 여기 작은 창자에서 그 소화랑 흡수가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길이가 엄청 길죠. 배 안에 이제 전체 길이의 작은 창자는 5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하죠. 빈 창자가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돌창자는 5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작은 창자는요, 또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암이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대장에는 암이 잘 생기잖아요. 근데 소장암은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보셨죠? 소장은 사실 이렇게 길이가 긴데 거기에 암이 생기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은 캡슐 내시경으로 해서 소장에 암이나 혹 같은 거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소장에는 사실 암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작은 창자에 이제 한번 작은 창자가 이렇게 생겼죠. 작은 창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육모입니다. 이거는 육모 상태. 작은 창자 운동은요, 꿈틀 운동을 하고요, 또 분절 운동하고 육모 운동을 합니다. 꿈틀 운동이요, 이제 작은 창자벽 안쪽에 이제 돌림근하고 바깥쪽에 세로근에 의해서 꿈틀 운동파가 입 쪽에서 항문을 향해서 전해진다고 하죠. 분절 운동을 하는데요. 돌림근이 수축해서 일어나는 석기 운동이죠. 작은 창자 속에 이제 내용물이 소화액하고 잘 혼합돼가지고 소장벽에 흡수면하고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분절 운동에 대한 그림이고요. 육모 운동이 있습니다. 육모 운동은 작은 창자의 세로근이요, 수축 이완되면서 장관의 장축을, 긴 축을 따라서 전후 좌우로 흔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집과 소화액을 이제 혼합해서 소화 작용을 돕죠. 작은 창자 점막에 있는 육모랑 접촉을 촉진해가지고 영양물질 흡수가 이 육모에서 이루어지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육모 수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쓸개즙입니다. 쓸개즙의 분비랑 배출은요, 쓸개즙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지죠. 간 소엽에 있는 쓸개즙 모세관으로부터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간 안에 담도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간에서 모아져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간을 거쳐서요, 쓸개의 공복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쓸개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쓸개
수축, 그러니까 쓸개가 수축하겠죠. 그래서 쓸개관하고 온쓸개관, CBD라고 하죠. 커먼 바일 덕트를 거쳐서 큰 샘창자 유두, 엠플라 오브 악터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배출이 되죠. 미주신경을 이제 자극할 때 쓸개즙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요.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분비량이 감소됩니다. 쓸개즙의 이제 생리작용은요, 지방의 소화 촉진이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촉진과 철분과 칼슘의 흡수 촉진이죠. 약한 설사작용하고요. 창자관 안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쓸개즙 색소, 그리고 쓸개에는 색소가 있습니다. 한 노랗게 생긴 게 쓸개즙인데요. 호르몬, 동물, 약물 등 이제 배설이 있습니다. 쓸개즙은 이제 지방의 소화에 관여한다. 그리고 장에서 재흡수되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요, 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쓸개즙의 성분으로 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자액을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 시간에 내용이 좀 많네요. 이자액의 분비는요, 외분비부가 있고요, 내분비부가 있습니다. 외분비부에는요, 트립신이 있고, 효소를 분비하는데, 트립신과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고요. 내분비부에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죠.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 있는 호르몬인 이제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위 내용물이요, 샘창자로 들어오면 세크레틴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이자에 이 세크레틴이 도달하면요, pH가 한 7에서 8.6 정도 알칼리성 이자액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알칼리성 물질이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켜서요, 작은 창자 안에서 위액에 의한 이제 소화를 조금 정지를 시키죠. 그리고 알칼리성화한 이제 환경에서 소화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자액의 이제 생리작용은요, 단백질 분해 효소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고, 지방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분해 효소는요, 이자액 속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아밀라제, 그러니까 녹말을 이제 덱스트린하고 말토우스까지 이제 분해하는 효소죠. 그래서 침 속에 있는 포티알린보다 이제 강력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는요, 이제 리파제가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까지 이제 분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만성 이자염이 있습니다. 췌장염이죠, 췌장염. 이자가 췌장이니까요. 이제 이 췌장염이요, 이제 이자 효소가 미리 활성화돼가지고 이자 자체를 이제 소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췌장염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췌장염이 생기거든요. 근데 췌장염이 임상에서는 조금 췌장염이 생겼을 때는 아예 금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림 8-14 소화액 분비의 활성이죠. 창자액입니다. 창자액. 브룬너셈이죠.
점액의 위장 소화물질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 자극을 받으면 점액의 분비물이 높아진다는 거죠. 리버킨sem은요, 자극에 의해서 장점막이 팽창돼서 대량의 소화효소랑 창자액을 분비시키고요. 창자액은 위로부터 이제 샘창자에 들어온 음식물의 산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창자 점막의 파손을 막아서요, 궤양성 질환을 방지시킨다고 하죠. 창자액의 이제 생리작용은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죠.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시키죠.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죠. 폴리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